자, 동백꽃 3번. 자, 여기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 지금 찾았습니까, 여러분들? 자, 3번. 여기 맨 위에 보면은 동백꽃 해가지고 1번, 3번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1번, 3번 이렇게 과제로 내줬는데, 자, 3번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정답이 일단 1번이거든요. 자, 1번인데 요거 한번 볼게요. 비속어와 구어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어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구어체는 말하듯이 글이 쓰여져 있는 게 구어체입니다. 자, 그러면 구어체의 반대말은 뭘까요? 문어체입니다. 자, 그래서 문어체는 상대적으로 좀 객관적이면서 동시에 딱딱한 느낌을 줍니다. 반면에 구어체는요, 현장감, 자, 그 다음에 뭐 현실감, 친근감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 비속어와 구어체는 모두 무엇의 역할을 하느냐? 해학성, 그러니까 우스꽝스럽게 표현되는 데 있어서 누가? 서술자인 나가 우스꽝스럽게 표현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효과를 나타냅니다. 비속어와 구어체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 감자, 그 다음에 동백꽃. 자, 그래서 저기 수탉, 그 다음에 그 산에 나무 하러 가가지고 막 지게 지고 막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하잖아, 그치? 뭐 이런 지게 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소재냐고 하면은 향토적 소재입니다. 향토적 소재. 자, 그래서 향토적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시골 느낌 나고 뭐 이런 것들이다, 그쵸? 자, 그래서 향토적 소재입니다. 소나기에서 나왔었죠, 예전에 여러분들 1학년 때 하면서. 자, 다음 뒤로 쭉 넘어가서 1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요거 시점 누구로 되어 있느냐? 자, 볼게요. 윗글의 서술자를 보기와 같이 바꾸었을 때 달라지는 작품의 분위기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 자,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목격한 일이래요. 나무를 캐러 가던 옆집 마름의 딸 정순이가 울타리를 엮고 있는 순돌이의 등 뒤로 살며시 다가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 너 혼자만 일하니?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물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가 등장합니까? 내가 등장해. 맞죠? 내가 등장하는데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야? 정순이와 순돌이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나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작품 일단 안에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1인칭. 그러면서 동시에 주인공들을 바라보고 있는 무슨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됩니다. 맞죠?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요. 그러면 1인칭 관찰자 누구지? 라고 했을 때, 자, 순돌이는 무뚝뚝한 말투, 그럼 혼자 하지 때로하디? 하고 내뱉은 소리를 했대요. 자, 그런 순돌이의 반응에도 정순이는 내 귀를 의심할 정도의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원작에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이다. 그쵸? 원작에 드러나 있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다정한 목소리가.
순돌이가 보기에는 점순이 연하를 좋아하는 거 모르니까. 그렇지. 서술자의 입장,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야. 맞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착하게 나한테 얘기를 한들 그게 그렇게 들리겠어? 안 들리겠지. 왜? 눈치 없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의심할 정도의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 일하기 좋니?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왜 벌써 울타리를 하니? 하고 정순이는 실없는 말을 늘어놓았다. 나는 그런 정순이를 보면서 정순이가 벌써 저렇게 자랐나? 라고 흐뭇하다가도 자, 이 정순이의 행동을 보면서 서술자가 뭐 했대요? 흐뭇했대요. 자, 그래서 점순내가 이 일을 알면은 소작인의 아들내미와 어울리는 것을 반기지 않으리라는 생각도 들었다라고 했으니까 서술자는 굉장히 어른스러우면서 동시에 세속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네. 맞죠? 이라고 봤을 때 이 서술자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다? 어른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선생님 저번에 잠깐 보여줬던 그 다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동백꽃의 서술자를 동네 아주머니로 이제 바꿨을 때 이제 얻을 수 있는 표현 효과로 이제 그 나와 있는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른의 시각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점순이의 의도가 더 잘 드러납니까? 원작에 비해서? 그렇지. 점순이의 의도가 원작에 비해서 더 잘 드러나죠. 왜? 원작에서 점순이의 의도를 아니 그냥 이 작품 전체에서 점순이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 누구야? 주인공. 맞죠? 자, 다음 점순이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서술자의 생각이 드러난다. 그 표현 어디에 나와 있어요? 흐뭇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점순이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서술자의 생각 드러나 있습니다. 자, 다음 관찰한 내용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해학적인 분위기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자, 사실적으로 전달한다. 서술자가 무엇의 역할을 한다? 관찰자의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무엇이 줄어들어? 해학적인 분위기가 줄어들어. 자, 이 해학성은 누구에 의해서만 만들어졌는데? 나에 의해서만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맞죠? 내가 서술자일 때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서술자가 아니면 무엇이 사라진다? 해학성이 사라집니다. 왜? 이 나가 가지고 있는 이 무식함, 순수함, 눈치 없음 이것 때문에 무엇이 생겨나기 때문에 해학성이 생겨나기 때문에. 알겠죠? 자, 다음 순돌이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점순이에 대한 서술자의 질투심이 잘 드러난다. 큰일 날 소리다. 그쵸? 동네 아주머니가.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소작인의 아들 나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마름의 딸 점순이다. 어울리는 것을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서술자의 마음 여기에 나와 있네요. 맞죠? 자, 다음 20번 문제. 요게 여러분들 그 문제 답지가 좀 이상해요. 답이 좀 이상해서 애매해요. 이상하다기보다는 애매해.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위 작품에서 상대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 나라고 하는 서술자가 나라고 하는 서술자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하면은 일단 1번으로 생각나야 되는 게 바로 뭐냐? 맞습니다. 해학성입니다. 왜? 나라고 하는 인물이 어리숙하고 눈치 없고 순수해서. 자, 근데 만약에 20번 문제 질문이요. 잘 들어. 자, 20번 문제 질문이 여기에 뭔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주제와 관련하여 쓰시오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소년이랑 소녀의 수목하도록. 그렇지. 자, 이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극대화하는 장치로서 쓰인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주제와 관련하여서 얘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주제가 뭐였는데 순수한 사랑이었잖아.
맞죠? 자, 그러면 이 상대방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나와 같은 성격이 왜 순수한 사람을 나타내느냐? 성격이 뭔데? 순수하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요게 문제가 좀 애매해요. 문제가 이렇게 적혀 있거나 아니면 답이 이렇게 적혀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약간 좀 짬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짚으려고 했던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의 성격과 관련해서 효과를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1번으로 생각나야 되는 게 해학성입니다. 알겠죠? 웃음을 유발한다.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주제와 관련해서 쓰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자, 다음 지난 시간에 봤던 이 1단원 다시 펼쳐주세요.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1-1단원 들어갈 겁니다. 엄마 독서 별표 3개. 너무 중요한 작품이다. 시작하기 전에 이 앞페이지를 좀 펼쳐가지고 여기 빈칸에다가 좀 적어줍시다. 자, 이거는요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할 거야. 그리고 이미 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야.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세 분 다. 근데 또 이야기할 겁니다. 또 이야기할 거고 반복적으로 얘기할 거고, 이 얘기는 선생님이 고3들한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작품을 읽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읽어내느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시라고 하는 문학 장르는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화자, 다음 두 번째 시적 상황, 세 번째 정서입니다. 자, 그래서 화자와 관련해서는요, 이 화자의 첫 번째는 뭘 봐야 되느냐? 위치를 봐야 됩니다. 자, 화자의 위치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화자가 시 안에 있는가 시 밖에 있는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소설의 서술자랑 비슷합니다. 소설의 서술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시에서는 말하는 이 화자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화자 역시 시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를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이제 시에 있는 내용 또는 정서, 대상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시 안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시 바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화자의 위치가 이제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건 화자가 시 안에 드러나는가 나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시 안에 등장하는가 입니다. 자, 다음 태도. 화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어떤 대상을 바라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자, 이 화자가 보이고 있는 태도. 자, 다음 시적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자, 이 이미지라고 하는 건 감각적 이미지, 여러 가지 감각적 이미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청각, 시각, 후각, 촉각, 다양한 감각적 표현으로 으로 나타나는 이미지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자, 다음 정서라고 하는 거는 시에서 나타내는 감정을 의미하거든요. 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감정. 자, 그래서 이 정서는 크게 2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시요. 정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시요. 예를 들어서 뭐 슬픔, 기쁨,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시어를 대놓고 이야기를 한다. 그치? 자, 그러면 화자가 어떤 감정을, 정서를 드러낼 때 어떤 대상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하는지까지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자, 시에 화자가 있습니다. 이거 안 적어도 돼요. 화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어떤 시적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대상이 한 개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1번 대상, 2번 대상, 3번 대상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화자가 1번 대상을 이야기하면서는 되게 행복한 단어를 썼어요. 행복과 관련된 단어를 썼어. 자, 그런데 화자가 3번 대상을 이야기를 하면서는 외로움과 관련된 단어를 썼어. 쓸쓸함과 관련된 또는 슬픔과 관련된 단어를 썼어. 라고 하면은 이게 이 화자가 이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화자가 그럼 이 1번 대상은 어떻게 보겠어?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보겠지. 맞죠? 자, 그런데 화자가 3번 대상은 어떻게 보겠어요?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보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감정, 정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를 이제 대상과 연관 지어가지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다음 이 정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시어가요, 작품 전체에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감각적 표현이나 이런 것도 아예 안 나와.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서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 정서가 없는 작품은 없습니다. 문학 작품의 목적이 무엇이냐? 정서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게 문학 작품의 목적입니다. 모든 예술 작품의 목적이죠.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뭐야? 정서 전달을 위해서. 맞죠? 자, 그래서 정서가 없는 작품은 없는데 이 정서를 이 작품 안에 쓰인 그려져 있는 분위기를 통해서만 느껴야 하는 작품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분위기를 어떻게 자아내고 있는가, 그러려면 뭘 봐야 돼요?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미지랑 화자의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요 관점을 바탕으로 시들을 볼 겁니다. 오늘은 좀 볼 작품이 많아요. 자, 엄마 걱정. 자, 이 기영도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이름이 특이해서 여러분들 기억에 좀 많이 남을 거야. 앞으로도 많이 남을 건데, 이 기영도라고 하는 작가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뭐 교과서나 모의고사 이런 데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작품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어. 그래서 작품 수가 좀 제한돼요. 그래서 몇 개 좀 보다 보면은 그 본 게 다일 거야. 다인데, 자, 이 기영도 시인이요, 그 작품을 적게 쓴 이유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한 20대 후반 30대? 요때쯤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이 기영도 시인은 원래 이 주변 같이 글 쓰는 문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똑똑하다고 알려져 있었고요. 자, 당시에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동아일보인가 어디에 있었어요.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퇴근하고 나서 심야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심야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때 1980년대 말인가 아마 그랬을 거야. 근데 이제 심야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영화가 딱 끝나고 나서 불이 딱 켜졌을 때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보는 중간에 이제 심정지가 온 거야. 근데 혼자 퇴근하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갔다 보니까 아무도 그거를 지금 구해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상태로 바로 이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영도의 시집은 딱 한 권 있는데 이 한 권이 바로 유고 시집입니다. 그러니까 유고 시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썼던 작품들을 모아서 내는 게 유고작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기영도 시인은 본인의 이름을 걸고 냈던 그 전까지 작품들은 없었고 동료들이 그때 동안 이제 그때까지 이제 기영도 시인이 썼던 요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내줬습니다. 그래서 딱 한 권 있습니다. 작품집이. 자, 그래서 그 시집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시가 바로 요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시고요. 어렸을 때 엄마를 기다리던 그 마음을 바탕으로 쓴 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화자를 중심으로 읽어볼게요. 화자를 중심으로.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자, 여기까지 딱 끊었을 때 우리는 화자의 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뭐냐? 나의 엄마는 뭐 한다? 시장에 가서 열무를 판다. 맞죠? 열무 30단을 이고 갔으니까. 맞지? 그걸 다 먹으려고 가신 건 아닐 거 아니야. 맞죠? 안 오시네. 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
자, 그래서 해는 쉬든지 오래. 자, 요거 별표 2개. 자, 여러분들 해가 시든다는 말을 평소에 쓰나요? 해가 시들었다는 말 써? 안 쓴다, 그치? 우리 일반적인 문법이 아니다,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딱 보면요, 해가 시든지 오래다 라고, 해는 시든지 오래다 라고 되어 있을 때 되게 부드럽게 그냥 평소에 쓰는 말인 것처럼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기영도 시인의 그 시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쓰지 않는 일반적인 문법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딱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잘 못 느껴.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해를 시들지 않는다라고 시든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는 시든지 오래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야? 해가 어떻게 됐다? 해가 저물었다 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시간이 오래 지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가 시든지 오래됐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그 오랫동안 뭘 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해가 진지 오래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시든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해가 시들었다고 표현했을까요? 왜? 시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다른 무언가를 또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하죠. 땡. 어? 엄마? 땡. 이때까지 시에 나온 단어와 문장을 바탕으로 보면 시들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뭐야? 열무. 그렇지. 열무. 자, 엄마가 열무 팔러 갔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이 열무도 가가지고 뭐 열무를 팔든 배추를 팔든 그래서 팔고 있으면 어떻게 돼? 나중에 시간이 들면 시들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니까 이 열무 30단을 지고 엄마가 갔으니까 내가 표현도 어떻게 하는 거야? 해가 시든지 오래됐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열무랑도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시들었다라고 하는 건 또 어떤 느낌을 주냐면요, 엄마가 그 고된 일에 지쳐 있음도 느껴집니다. 시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죠?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표현입니다. 해가 시들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현에 여러 가지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잖아. 맞죠? 자, 다음. 여기서도 표현 특이합니다.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 보통 방에 있는데 방에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안 하죠. 자, 그러면 방에 담겨 있다고 표현한 까닭은 뭐야? 그러면 어떤 단어 때문이야? 찬밥. 그렇지. 찬밥 때문이지. 자, 이게요, 원래 긴 문장으로 풀어서 얘기를 하자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표현이냐? 나는 찬밥이 밥그릇에 담기는 것처럼 방에 혼자 있다. 방에 차갑게 있다. 이 뜻일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런데 그거를 확 줄여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겼다 라고 표현을 한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쓸쓸함, 외로움. 왜? 찬밥은 어쨌든 차가운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방에 있는 게 차갑대.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겠죠. 맞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내가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건 마치 찬밥이 밥그릇에 담기듯이 내가 쓸쓸하게 외로이 이 방에 혼자 있는 어떤 그 정서를 나타내는 겁니다. 정서를.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모르진 않죠? 지급법처럼. 맞죠? 자, 다음.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숙제를 천천히 한 이유는 뭐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맞죠? 자, 기다리는 동안 할 게 없으니까 뭐 해야 돼? 숙제를 천천히 해야지. 그래도 이 엄마 오는 시간 동안 내가 뭔가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엄마 안 오시네. 안 오시네, 안 오시네. 안 들리네. 반복과 변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이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이 기다림이 굉장히 오래됐다. 또는 이 기다리는 감정이 굉장히 크다. 또는 기다리는 동안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 자, 그 다음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발소리가 마치 배추 이렇게 터는 것처럼 터덕터덕터덕 이렇게 들린대요. 자, 그러면 그런 터덕터덕 하는 발소리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우리는 요 엄마의 지친 발소리를 느낄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안 들리네. 나는 어둡고 무서워. 처음으로 뭐가 나왔게요? 정서를 드러내는 직접적인 단어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뭐였다? 무서웠다. 자, 그리고 금간창 틈으로 고요히 빗소리가 들려왔대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상황 우리가 한번 다시 시적 상황을 이미지로 떠올려 봅시다. 지금 어머니는 밖에 나갔어. 나는 찬밥처럼 방에 혼자 있다. 그치? 아주 외롭고 쓸쓸하고 찬밥처럼 있으니까 아주 춥고 외로운 상황이겠다. 그쵸? 차갑고 외로운 방에 있어. 자, 그런데 바깥에 뭐까지 내리고 있어요? 비까지 내리고 있네. 자, 그러면 이 비가 내리는 것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더 많이 느끼느냐? 화자의 외로움을 더 크게 느낍니다. 맞죠?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과 쓸쓸함이 이 빗소리 때문에 더 심하게 느껴져요. 심화, 오조 또는 심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왜 훌쩍거렸는데? 자신의 외로움, 슬픔 또는, 자, 잘 보세요. 거리 던이라고 했습니다. 던. 자, 이 던이라고 하는 건 어떤 표현이냐? 과거 표현입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부 뭐야? 어른이 된 나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을 회상해봤더니 어떤 감정이 드느냐? 서글픈 감정이 드는 거야. 서글픔. 자, 아주 먼 옛날이라고 해서 딱 여기서 얘기했죠. 나는 지금 어른, 이때는 아이. 딱 나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전부 회상을 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윗목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여러분들? 알아요? 자, 윗목은요, 쉽게 말하면 차가운 곳이야. 그러니까 내 어린 시절의 차가운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윗목이 뭐냐면요, 요거는 안 따라해도 돼요. 자, 안 적어도 되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부엌에 요 불 때는 가마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마솥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보글보글 물을 끓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불이 이렇게 막 타오르겠다. 그쵸? 자, 가마솥에 이렇게 불이 막 타오르면요, 이 가마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통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그 뒤에 통로가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통로가 길게 이어져서 어디로 가느냐? 요 다른 방으로 이어집니다. 창문. 자, 다른 방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열기가 이쪽으로 전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의 보일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일러가 딱 이런 식으로 온돌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돌식의 어떤 이 난방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땅바닥을 덮이면서 이제 방을 따뜻하게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 1번 지역, 그 다음에 여기 2번 지역이 있으면 1번 지역이 더 따뜻할까요? 2번 지역이 더 따뜻할까요? 1번 지역이 더 따뜻하겠다, 그치? 자, 그래서 불길이 더 가깝기 때문에 1번 지역이 더 따뜻한데요. 1번 지역을 뭐라고 하느냐? 어차피 한 방 안에서야, 한 방 안에서. 그리고 여기를 아랫목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2번 지역을 뭐라고 했느냐? 윗목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윗목은 일단은 상대적으로 이 방 안에서 차가운 바닥이야. 알겠지? 아랫목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닥이고.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각의 대비가 되어 있는데 감각의 대비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슬픔, 안타까움, 서글픔입니다. 자, 볼게요. 눈시울을 뜨겁게 만드는, 촉각적으로 눈시울을 뜨겁게 만드는 내 유년의 윗목. 자, 유년 시절을 말하겠지. 어린 시절. 내 어린 시절의 차가운 곳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어린 시절의 차가운 곳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어렸을 때 홀로 춥게 어머니를 기다렸던 이제 쓸쓸한 기억을 말하는 거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감각의 대비를 통해서 감각의 대비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느냐? 자신의 어떤 슬픔 또는 서글픔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요거 볼게요. 1년과 2년으로 시를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내가 엄마를 기다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1년에서 나타내는 정서는 뭐냐? 1년의 주인공은 난데 어린 시절에 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어떤 정서가 드러나느냐? 외롭고 두렵고 쓸쓸한 정서가 드러납니다. 이해되죠? 왜? 혼자 외로이 기다리고 있어서 뭐라고 했어? 무서워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연은 현재입니다. 어른이 돼서 유년 시절을 회상했더니 어떤 감정이 든다? 슬프고 안타까운 감정이 든다. 요 두 사이에 차이가 있네. 왜 그럴까요? 말하는 이의 상황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 다음 뒤에 학습활동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활동에서 요거 한번 봅시다.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얘기한 까닭. 자, 그래서 참 요거 어린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여러분들. 그 앞에 해설에 좀 적혀 있긴 한데 은유법입니다. 은유법. 자, 은유법의 기본 형태가 뭡니까? 뭐뭐는 뭐뭐이다, A는 B이다 라는 형태가. 그쵸? 자, 그래서 어린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풀어서 적으면 문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린 시절은 내 유년의 윗목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잖아.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조사를 다 빼고 어린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이렇게 표현을 해도 요로 또 은유법이라고 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은유가 활용되어 있고요. 그래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서나 이런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거 아까 쌤이 얘기했습니다. 이 윗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미지를 줍니까? 서늘하고 차가운 이미지를 준다고 했어요. 맞지? 자, 그래서 유년 시절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홀로 기다리며 무서움과 슬픔에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자, 그래서 유년 시절이 차갑고 시리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 유년의 민목으로 표현하였을 것이다. 별표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 시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주제잖아. 이 시의 주제가 뭐야?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느끼는 슬픔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요걸 한번 볼 건데, 이게 뭐냐면 화자를 바꾸어 표현한 시입니다. 화자를 바꾸어 표현한 시. 자, 그래서 화자 말하는 일을 누구로 바꾸었냐? 21페이지입니다. 아이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갔었지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누구가 되어 있는 거야? 화자는. 그렇지, 엄마가 되어 있다. 그렇죠? 갔었지. 빈방에 홀로 앉아있을 아이.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 혼자 훌쩍거리며 숙제하고 있으려나? 집에 가야 하는데 남은 열무 몇 단이 발목을 잡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붉히는 그 시절 내 마음의 빛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 어떤 정서? 걱정스러움. 자, 그러면 당연히 전달하는 정서가 달라졌기 때문에 주제도 달라져요. 맞지? 그러면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아이 키운다고 열심히 시장 가가지고 열무 팔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그 시절 시장에 나가가지고 이 장사하고 있었던 자신이 느꼈던 아이에 대한 어떤 감정, 죄책감이나 미안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이제 시의 주제가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어떤 작품에서 화자가 바뀌면 주제나 분위기가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걸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딸기. 제목이 딸기고요. 자, 화자 볼게요. 화자의 상황. 50리길 짐차에 실려왔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실려왔대요. 화자가. 멀미도 가시기 전에 낯선 거리 쏴댕기면서 제 몸 살 사람 찾고 있어요. 저 사줄 사람 찾고 있어요. 이 말이네. 자, 그러면 화자 뭡니까? 그렇지, 딸기네요. 자, 그래서 목마름은 인양준양 견딜 수 있슈. 자, 헌디 볼기짝 쥐어뜯으며 살결이 거칠다느니 단맛이 무르다느니 하지는 말아요. 지 몸이 그냥 지 몸인가요? 자, 이만한 몸뚱이 하나 살리기 위해서도 하느님 손, 농부 손 고루 탔어요. 자, 그러니까 지폐 한 장으로다가 우리 식구 사돈의 팔촌까지 두루 사가는 선생님들 몸값이나 후하게 쳐주셔야겠슈라고 해가지고, 자, 지금 이 말투에서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맞아요. 백종원이 있어요. 그치. 그 조바씨 이리 와봐 이거 그거 아니야. 맞죠? 이거 뭐야 이거? 빠스인데? 라는 그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사투리 사용. 자, 사투리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실감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는 아까 이야기했던 향토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잘 보세요. 결국은 주제가 뭐냐? 제 값을 주고 딸기를 사가기 바라는 그런 마음. 딸기의 마음. 딸기의 목소리를 빌려서 사실은 누구의 마음이야? 딸기를 재배하거나 또는 딸기를 파는 사람의 마음이겠지. 맞죠? 근데 목소리를 어떻게 한 거야? 딸기의 목소리로, 딸기를 화자로 내세워서 이야기를 한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그러면 화자를 1과 같이 설정한 가닥, 그러니까 화자를 딸기로 설정한 가닥을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는요, 어떻게 물어보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뭐냐? 주제를 인상적으로 전달. 요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수적으로 봤을 때 이 인상적으로 전달 안에 종류를 좀 나눠보자면 내용을 좀 실감나게 전달한다 또는 재미를 주기 위해서다. 두 개가 사실 다 주제를 인상적으로 전달하는 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고요. 자, 다음. 자, 무엇을 볼 거냐? 무엇을 볼 겁니다. 요즘 쌤이 스티커를 못 찍었는데 이거 찍는 거는 나중에 중간에 쉬는 시간에 좀 찍어줄 테니까 자, 이걸 봅시다. 자, 고양이라고 하는 시를 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 뭘 볼 거냐면은 이 고향을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정서를 나타내는 두 가지 종류의 시를 볼 겁니다. 자, 그래서 화자가 이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주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다음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 그리던이라고 하는 건 그리워하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워하던. 자, 그러니까 내가 고향에 돌아왔지만 이 고향은 어떤 고향이라는 거야? 내가 그리워하던 고향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그리워하던 고향이 아니다. 근데 산꽁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이라고 해서 자연은 그대로야. 분명히 내가 고향에 돌아왔는데 내가 그리워하던 고향은 아니야. 그리워하던 고향은 아닌데 자연은 그대로 있대. 그런데 내 마음은 제 고향에 지니지 않고 이 고향에 있지 않고 내 고향에 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은 구름, 은유법이네요. 자, 그래서 내 마음은 구름인데 그래서 뭐야? 저기 멀리 이제 떠돌고 있다라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내가 느끼기에 지금 왔던 이 고향은 나의 고향처럼 안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떠돌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자, 그래서 오늘도 왜 끝에 홀로 오르니 휜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자, 요게 바로 핵심이죠. 자, 뭐냐? 내가 지금 그리워하던 고향에 왔어. 그리워하던 고향에 왔는데 와보니까 아니야. 내가 그리워하던 고향이. 맞죠? 자, 그런데 왜 아니야? 이 고향에는 지금 이제 뭐가 없어?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가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메마른 입술에 쓰리쓰다라고 하면서 지금 정서를 나타내고 있죠.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이 입술에 쓴맛이 난대요. 자,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으르구나. 자, 고향에 돌아왔는데 지금 과거와 똑같은 건 하나밖에 없어. 뭐냐? 그리워하던 하늘.
요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이 하늘도 심지어 어떻게 되어 있는데 높고 푸르대. 저 멀리 있대. 맞죠? 자, 그래서 이 시에서 화자는 고향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실감이라고 하는 게 뭐야?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이야. 맞죠?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 자, 그래서 내가 고향에 달려왔어. 돌아왔는데 내가 그리워하던 고향이 아니야. 그래서 마치 뭘 한 것 같은 거야? 고향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실감을 더욱더 강조하여 표현해주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마지막 구절이죠. 자, 이 고향에 내가 돌아왔는데 그리워하던 하늘은 있어. 하늘은 있는데 그 하늘이 어떻대요? 높고 푸르대요.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래서 화자 고향에서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대원아. 자, 다음 변함없는 고향의 자연과. 자, 자연은 변하지 않았어. 옛날 그대로야. 알도 낳고 꽁이 알도 낳고. 그런데 내 마음은 어때요? 마치 떠나가는 구름 같대요. 그러니까 그대로이지 않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 고향의 자연과 변해버린 화자의 마음을 어떻게 서로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변함없는 고향의 자연과 달리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 때문에 더 이상 어린 시절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쓸쓸함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니까 난 변했어. 내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난 변했다 보니까 고향에 돌아왔는데 어린 시절에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순수한 마음 이런 것들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그리워하던 그 고향은 지금 내가 돌아와도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백석의 고향입니다. 아까는 정지용의 고향.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작품이야. 1930년, 20-30년대. 자, 나는 북관에 혼자 알아두어서 라고 되어 있어서 북관이라고 하면 그냥 북쪽에 있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북관에 북쪽에 있는 어느 지역에 혼자 알아두었다 라고 하는 건 북관이 고향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향 또는 타지에 와 있는 거야. 타향 또는 타지에 와 있는 거야. 다른 지역에 와 있는 거야. 다른 지역에 와 있어서 지금 내가 혼자 알아두어 있습니다. 그 혼자 살 때 제일 서글픈 게 그거죠. 혼자서 아픈 거 맞죠? 모르죠 여러분들. 혼자서 아픈 게 제일 서글프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타향 타지에 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알아두어 있어. 자, 그래서 어느 아침에 의원을 배웠대요. 이 의원을 배웠대. 의원을 불렀답니다. 집으로. 자, 의원은 열애 같은 상을 하고 관공의 수염을 드리워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열애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냐면 부처를 말합니다. 부처님의 인상을 하고 관공이라고 하면은 그 삼국지의 관우를 얘기하거든요. 관우도 압니까? 자, 관우라고 하는 인물 하면 특징이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일단 첫 번째 인내심이 굉장히 강하고 강직하고 충성스럽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떤 좀 뭐라 해야 될까 과묵하고 진지한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 관우의 수염을 들이운 것 같이 이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누가 요 의원이 내가 아파가지고 지금 의원을 불렀는데 이 의원이 우리 집에 오니까 어떤 모습이냐? 열애 같고 관공 같고 신선 같대요. 모습이 마치. 자, 그래서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서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고 한다. 자,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야? 의원이 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향이 어디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고 한즉 그러면 아무개씨 고향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누가 얘기한 거야? 의원이 나한테 얘기한 거야. 자, 아무개씨는요 그냥 누구누구씨 뭐 이런 말입니다. 누구누구씨. 그래서 내가 고향이 평안도 정주라고 하니까 그 의원이 거기 평안도 정주면 그 누구누구씨 고향인데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랬더니 내가 그러면 아무개씨를 아십니까? 아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단이라고 하면서 수염을 이렇게 쓰다듬는다. 자, 막역지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아주 친한 사이를 뜻합니다. 아주 친한 사이. 막역지간이라고도 쓰고요. 막역지우라고도 쓰고요. 또는 그냥 사이가 막역하다 이런 말도 써요. 막역하다라는 게 뭐냐면 거리낌 없이 친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이라고 한 게 무슨 말이냐? 자, 어떤 의원이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내가 평안도 정주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러면 거기 아무개씨 고향인데?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 아무개씨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막역지간이다 라고 이제 의원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내가 그분은 그 아무개씨는 내가 아버지로 섬기는,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처럼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즉 의원은 또다시 넌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자, 그러면 손길이 따스하고 부드럽다고 느낀 거는 진짜로 따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화자가 그렇게 느낀 겁니다. 따스하고 부드럽다라고. 자, 그러면 따스하고 부드럽다라고 느낀 이유는 뭐야? 고향이 생각나서죠. 왜? 내 고향 사람을 아는 사람이잖아, 이 의원이. 그러니까 내 고향 사람을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 맥을 짚어주니까 손길이 더욱더 어떻게 느껴지는 거야? 따뜻하고 부드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거기 그 손길에는 무엇이 있었다? 고향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아버지의 친구도 그 손길 안에 다 담겨 있었대요. 자, 그러니까 이 손길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느냐? 이 고향의 따스함. 을 느낀 겁니다. 자, 그래서 화자는 이제 요 의원 이 따스하고 부드러운 손길을 통해서 고향과 아버지를 떠올린다. 또는 자, 의원이 아니지. 고향은 시인이 처한 비극적 현실과 대립되는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동체적 삶의 공간이다. 자, 다음 세 번째, 낯선 타향에서 알아놓은 화자는 혈육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느끼고 있다. 자, 이거는요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요. 진짜 아버지를 아는 사이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아버지처럼 여기는 사람과 친한 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제 하나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이라고 한 부분에서 진짜 내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아빠다 이 말이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고 하는 게 아버지처럼 여기는 내가 정말 많이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